지상 수배 업무입니다. 자, 지상 수배 업무. 자, 여행 조건서 작성이 됐고 여행 계약서가 작성이 됐으니까 이젠 여행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행 준비를 한다는 건 뭐예요? 수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배. 항공을 수배를 하던 보통 수배를 해야 돼요. 근데 지상 수배, 항공 수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전략적으로 배우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지상 수배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상 수배라는 것은 항공을 제외한 교통, 숙박, 식당, 차량, 기타의 여행서를 지금 사전에 예약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제 수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수배는 되게 중요해요. 여행 상품은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공급 물량이 한정적이야.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무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잡아채야 되는 거죠. 무한적으로 계속 뭐 다음날 돼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늦게 하면 또 계속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딱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빨리 잡아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주로 이제 여행 소재 구입과 제공을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했을 경우에 만약에 못했을 경우에 문제가 커집니다. 신뢰도에 영향을 아주 크게 미쳐요. 제대로 그걸 못해. 즉 우리가 왜 사전에 빨리 해줘야 되느냐? 이게 바로 공급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 공급이 한정돼 있으니까. 상담했을 땐 있었어 분명히 방이. 아니 방도 없는데 상담하지는 않았겠죠. 상담이니까 방이 있었어. 근데 상담하다 보면 이게 바로 1시간 만에 결정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2, 3일 지나야 되죠. 해외여행 상품이라는 게 이게 하이 리스크 높은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챙겨봐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고객들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더군다나 여행 상품이라는 것은 가족여행 친구들 여행에서 하는 건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같은 구성원들의 결정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구성원들이 서로 합의를 보고 상의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시간을 하는 사이 그 시간에 누군가가 그걸 다 나와 있는 물량을 가져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약하는 방법은 각각의 개별적으로 직접 호텔, 버스, 관광 가이드, 식당을 수배할 수 있지만 현지 여행사의 대리점, 일명 지상 수배업자를 통해서 수배를 하기도 한다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이쪽으로 많이들 하고 있다. 왜? 직접 내가 하는 것보다 이 모든 것들을 해주는 그 지역 전문가한테 요청하고 그 전문가가 뭘 해줄 수 있어요? 보증을 서줄 수가 있잖아. 믿을만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나라 오래된 거래된 것이라면 그런 사람들의 조직이라면 보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게 되고 또한 일처리도 한 번만 나는 수배를 하면 되지만 일일이 호텔, 버스, 관광 차량, 가이드, 식사 등을 하려면 계속적으로 한 행사에 대해서는 한 여러 번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라기 때문에 지상 수배했다. 즉 랜드 오퍼레이터한테 바로 맡기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상 수배의 원칙이 있습니다. 정확해야 돼요. 이름이 틀리면 비행기 못 탑니다. 이름이 틀리면 배 못 타요. 그렇죠? 이름이 틀리면 숫자가 틀리면 손해를 봅니다. 많으면 많아서 걱정이고 적으면 적어도 걱정이에요. 적으면 돈을 날리는 거고요. 많으면 돈 더 날리는 거죠. 새롭게 더 비싼 좌석들 할인 못하게 이런 것들 사야 되니까 정확해야 돼요.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숫자나 신속해야 돼요. 신속하게 수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공급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는 빨리 신속하게 수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확인 늘 리컨펌을 한다. 확인 작업을 해야 된다. 예약되는 거 왜냐 현지에서 받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갔는데 분명 내가 확인해서 확인 컨펌 시트까지 가져갔는데 불합돼 있다. 거기서 뭐 어떻게 하든지 해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해결하는 시간에 고객들의 컴플레인은 누가 다 감당하죠? 당연히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당연히 피해는 보겠죠. 물론 둘 다 보겠죠. 그러나 여행사가 가장 큰 일단 피해를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재확인을 해야 돼요. 다음에 간결성. 너무 많이 복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짧고 간단하게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수배를 해야 된다. 차량은 몇 인승으로 하고 1번 버스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구체화시켜서 수배를 해야 된다. 호텔은 시청 근처에 4성급 호텔로 해주세요. 아침 식사 포함하고요. 시청에서 도보로 20분 이내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방은 객실은 꼭 트윈으로 있어요. 싱글 침대 2개 들어가 있는 방으로. 더블 침대 안 됩니다. 우린 부부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줘야 된다. 대안성. 수배를 많이 대비해서 플랜 B를 준비를 해요. 수배라는 게 분명한 게 이게 뭐게 되냐면은
그 공급에 상담 시하고 수배 시하고 괴리가 발생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이에 없어질 수도 있거든. 공급의 한계로 인해서. 그때는 늘 물 플랜 B도 같이 준비를 해주는 것이 좋다. 언제까지? 확정될 때까지. 완전히 확정이 돼서 계약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때까지는 뭘 한다? 플랜 B를 늘 준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배 과정입니다. 확인해야 되죠. 여행 내용 저쪽에서 확인해줘. 다음에 다시 지상 비용을 견적을 받아야 되겠죠. 검토해야죠.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수배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따라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나면 재확인하고 그다음 확정된 일정표 현지에서 받아가지고서는 이 행사 진행자나 인솔자들한테 넘겨주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잘 갔다 왔으면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행사 지불 청구서를 발행을 하게 되고 결제를 한다라고 해서 수익이 얼마나 났나 우리가 파헤치는 과정을 한다. 지상 수배가 하는 업무들이에요. 지상 수배에서 하는 업무들. 자, 여행 내용 확인 수배죠. 상담사의 수배 시점과 여행 조건을 꼭 늘 파야 돼요. 왜? 상담 시하고 수배 시점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늘 되거든요. 일단 그건 수배 영상의 문제인데 일단 그래도 상담 시 내가 제안했던 건가 수배 시점에서 제안된 내용이 바뀐 게 있나 없나 비교 분석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명확하게 파악해서 불포함 내용까지 집어넣어준다. 그렇게 해야 된다. 다음으로서 이제 견적 의뢰는 각각의 그 지상 수배 업자들한테 내는 거죠. 참가 인원에 따라서 견적을 요청한다. 10명짜리, 20명짜리, 30명짜리 각각의 요금을 뽑아줘 보십시오. 사실 그게 너무 넓지만 원래 고객이 25명이래. 이게 23명이 될 수도 있고 27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걸 대비해서 각각의 요금도 미리 뽑아놔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견적 의뢰를 할 때 요구 조건 참가 인원 때 견적을 같이 의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획 여행과 수백 여행은 여기서 지상비에 달라집니다. 기획 여행은 동일하더라도 꾸준히 만들어낸 거예요. 꾸준히 계속 시리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가격 할인을 당연히 되는 거고요. 수배형은 건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요금이 좀 더 올라가겠죠. 대량으로 저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건 기획여행과 수배여행은 지상비 견적이 살짝 지상비가 좀씩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견적서 받아오면 검토를 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예비 정산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구나. 이건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구나 해서 수배비 예비 정산서를 작성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지상 수배업자를 결정을 하겠죠. 자, 예비 정산서 작성을 만들어서 우리가 A 수배업자, B 수배업자, C 수배업자들 각각의 장단점들 파헤치게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지상 수배업자를 결정하게 되고 그 지상 수배업자 결정으로는 바로 진행하는데 요건은 계약이 완전히 되는 고객들과 계약이 완전히 설립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서 수배 요청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계약이 확정되고 계약금까지 들어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배 랜드 오퍼레이터에다가 전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배량의 변경은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나 뭐가 변경이시면 인원의 변경. 인원의 변경은 제일 심해요. 인원이 변경 중간에 누가 경조사로 인해서 못 갈 수도 있고요. 다쳐서 아파서 뭐 어떤 안 좋은 얘기들이 있어서 못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포함되지 않는 거가 또 있는지 빠는 건 없는지도 같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출도처 변경 시간에 식사 포함 여부예요. 식사 포함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예를 들게 되면 원래는 비행기가 13시에 도착하기로 돼 있어요. 비행기가 13시에 도착하기로 돼 있었다가 갑자기 12시 30분에 도착을 해요. 13시에 도착할 때 비행기는 FSC 비행기였고 12시 30분에 도착할 때는 LCC 비행기예요. 자, 이렇게 될 경우는 13시 도착하는 건 중식을 제공 안 하지만 12시 30분 LCC 도착하는 건 중식을 제공해요. 왜? 특히나 LCC는 기내식이 없죠. 기내식이 없잖아. 그러나 FSC는 1시 도착했을 경우 기내식이 있단 말이에요. 기내에서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중식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뭘 볼 수 있죠? 13시 도착을 하게 되면 몇 시까지 나와요? 14시 대에서 밖으로 나온다고요. 그럼 밥 먹으러 간다 쳐요. 그러면
밥 먹으러 간다 치게 되면은 15시, 16시가 넘어가. 그리고 또 호텔 가고 뭐 하다 보면 할 게 없어. 그냥 왔다 갔다 시간만 다 까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12시 반쯤 되는 사람들은 기내식이 없다. LCC는 배도 고파서 나왔는데 밥도 안 먹인다. 12시 반인데 문제가 커지겠죠. 그때는 보통 둔다. 즉 식사 보람표 출독처 변경에 따른 실독처 갖다가 늘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불확실한 수배는 확실하게 확인 과정도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오버될 것 같다, 좀 넘어가는 것 같다. 그럼 좀 내고도 좀 해야겠죠. 자, 확실하게 항공 일정에 대해 제가 제 경험이었어요. 제 경험. 출장 가기 전날에 파악됐던 사항입니다. 비행기를 보니까 런던으로 들어가서 쭉 퍼스 타다가 로마에서 한국 오는 거더라고. 런던 들어가서. 근데 웬걸 첫 달 호텔 잡은 게 로마에서 잡은 거야. 그러니까는 지상 수배는 거꾸로 한 거예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파리 런던에서 나오는 걸로. 나는 지금 런던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는 수배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였죠. 수배가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한번 커졌던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 일정이 나오면 지상 수배에서는 늘 해야 될 일이, 지상 수배에서 하는 일이 항공에 대한 수배도 같이 체크해 줘야 돼요. 응? 항공 수배도 같이 체크를 해 줘야 된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항공 수배에 따른 지상 수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항공을 마음대로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식사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자, LCC요, FSC예요. 다음에 LCC야. 당연히 밥 줘야죠. 이건 밥 줄까 말까요? 고민을 하게 돼요. 왜? 식사가 대충 11시에 했을 거니까 좀 배시장이에요. 얘는 당연히 1시야. 그걸 빠져나오면 14시인데 2시야. 밥을 주기도 뭐하고 안 주기도 뭐예요. 시간 다 뺏겨. 식당 갈 수 없어. 그럼 어떻게? 일단 진행하는 저기 LCC 12시 15분 무조건 식사하러 간다. 중식당 가는 거예요. 일정 그대로 진행해야 돼요. 대한항공은 이건 그냥 빵 햄버거 하나씩 중간에 사줄까? 고객들한테 더 많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밥을 못 먹어도 1시 도착해서 2시 이후로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 입국 시속이 다 끝나는데 1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수화물도 찾고 이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입국 심사 하는데 기다려서 하고 그다음에 수화물 칸으로 가가지고 수화물 찾는데 또 기다려서 나오고 1시간이 어영부영 깨져요. 그럼 2시 넘어서 나온다. 식당 가면 3시 넘어가죠. 4시부터 관광 한두 시간 하고 돈 만다? 너무 아깝죠. 해외여행 비싼 돈 주고 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햄버거 같은 간단한 식으로 요기를 좀 때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늘 확인하고 재확인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배가 잘못되면 모든 행사가 엉망이 돼요. 그때는 늘 확인 또 확인 또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취소 변경된 현장에서 이게 만약에 확인이 안 돼서 취소 변경된 걸 현장에서 인지할 경우 문제가 되게 커져요. 공산품 같이 바로 그냥 환불해 받고선 다시 새로운 걸 주면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확인 또 제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확정 일정표 받아요.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일정표 받아서 어디서 현지 연대사부터, 그리고 받을 때 우리는 발신자의 직책과 성명을 꼭 확인해라. 누구한테 받았는지 알아야 나중에 시비거릴 때 바로 저기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이렇게 받은 것들을 갖다가 행사 지시서를 만들어서 담당 영업부 직원과 소속 직원을 통해서 인솔자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인솔자한테 보내준다. 인솔자한테 보내주고 그다음에 반드시 언제까지? 단체 행사 출발 전까지는, 단체 행사 출발 전까지는 확실하게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행사 지시서를. 행사가 확정되면 수배가 확정된다고 난 다음에는 그거를 가지고 행사 지시서를 만들어서 영업부 직원이라든가 담당 직원들한테, 소속 직원들한테 통해서 인솔자들한테, 행사 담당자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지 행사가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 행사의 진행입니다. 여행 인솔자는 받았던 그 행사 지시서를 가지고 일정표에 대해 성실하게 수행을 해나가야 돼. 이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본사로부터 우리 직원으로부터 뭘 받아? 행사 지시서를 받았잖아요. 그래 행사 확정표를 받았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표예요. 일정 및 조건. 이거를 늘 확인해야 된다. 일정 및 조건을 확인해야 된다.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내가 행사 지시에 나온 행사가 다르다.
그럼 누구 만들어야지? 고객들이 갖고 있는 걸로 이제 고객들이 갖고 있는 거 우리 회사가 준 거 아니야. 계약서 작성할 때 준 거기 때문에 그거를 또 분명히 확인을 해줘야 된다. 즉 본사에서 받은 행사 지시서나 확정 일정표만을 볼 게 아니라 고객들이 가진 일정까지도 같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행사를 진행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면서 봤더니 본사에서 나온 거 내용하고 여기하고 동일하다. 그럼 그 문제될 거 없이 진행하면 되는 건데 문제가 심각한 게 포함 불포함이 되어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분명 본사하고 상의하고 행사 진행 여부를 판단해 줘야 된다. 하여튼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수배과에서는 이제 가이드 행사가 다 끝나면 청구서를 받게 되는데 각각의 업체들한테 랜드 오퍼레이터 이런 업체들한테 그 가이드하고 행사 총괄하는 책임자하고 상의를 해보고 이게 이상 없나 이상 없다 그랬을 경우에 확정 금액으로서 정산서를 다시 작성한다. 확정된 정산서 아까 예비 정산서라 그랬잖아요. 확정된 금액으로서 정확한 저걸 갖다가 정산서를 작성을 한다. 그리고 나서는 송금 지불 절차를 랜드 오퍼레이터 아니면 호텔 차량들한테 송금 지불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면서 본 확정서를 아까 예비 정산서였거든. 본 정산서를 갖다가 만들어서 관리부서로 넘긴다. 그래서 돈 처리 지불할 거 지불하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호텔은 제한돼. 지금까지 보게 되면 간단하게 우리가 뭘 살펴봤어요? 그 지상 수배 진행 과정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진짜 확정이 됐을 경우 계약서가 작성까지 다 됐으면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서 확정 일정표하고 그러니까 고객들과의 확정 일정표죠. 그걸 받아서 거기에 맞도록 수배 진행을 해온다. 그래서 지상 오퍼레이터를 선정을 하게 되고 가격이 좀 안 맞으면 맞춰달라고 내고도 좀 하고 라고도 결정이 나게 되면은 수배가 들어가게 되고 수배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건 구체적으로 수배를 늘 해야 되고 확정 인증서 받으면 영업부 직원이라든가 직원을 통해서 행사 책임자 혹은 인솔자들한테 전달해 주게 되고 그 행사 인솔자 받은 행사 지시서를 받은 행사 인솔자는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고객들의 진행 확인서를 진행서를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표를 가지고 이상이 없는지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정산서 작성하고 송금 절차를 진행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다 진행이 되면 본 정산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작성해서 관리과로 넘어서 회계 처리하도록 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상수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게 되면 호텔이에요. 호텔은 우리가 어디다 해야 되는지 랜드 오퍼레이터에다 해야 되는지 예약을 넣을 때의 정보는 무엇인지 그 방금 했지 객실의 유형, 식사 조건, 엑스트라 베드 이런 특별한 사항이 추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베이비시터가 필요한 건지 베이비시터라는 건 뭐죠? 아이를 돌봐주는 거죠. 최근에 추세입니다. 가족여행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족여행인데 가족 중에 하나가 좀 어려요. 미성년자야. 그런데 이제 물놀이를 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물놀이를 못 놀 수가 있겠죠. 엄마나 부모들이 그랬을 경우에 베이비시터도 요청합니다. 혹은 이제 비행기 이런 사람들은 또 비행기 탈 때 뭐해 베이비 바스켓도 필요하죠. 바스켓. 요렇게 특이한 사항들도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실의 유형, 식사 조건, 엑스트라 베드 정도만 살펴보지만 방금 얘기했던 베이비시터도 필요할 수도 있고 베이비 바스켓도 필요할 수도 있고 같이 체크를 해줘야 된다. 숙박시설 우리가 위치, 교통, 환경, 접근성, 안정성 상당히 중요하죠. 일단 젊은 분들은 접근성과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누구나 중요해요. 여기는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은 좀 여유가 적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은 대중교통 시설로 접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음에 여성들 고객들이 많은 것들 안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 더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이 어떤지, 위치가 어떤지, 접근성이 어떤지, 안전성, 환경, 주변 환경은 어떠한지 같이 잘 파악을 해서 해줘야 된다.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잠입니다. 잠. 펜슬이 둘 다 썩 마음에 안 드네. 자, 잠을 잘 자야 여행을 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환경이, 교통이 이게 다 편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주 힘든 여정이 된다. 자, 호텔의 위치를 봅니다. 파리 지도예요. 샹젤리제 거리, 세느강 중심지죠.
찰스 드골 공항이 여기예요. 파리. 우리가 일로 들어간단 말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아침에 출퇴 시간 걸리면 2시간 잡고요. 그럼 호텔이 어디 있는 게 좋아요? 응? 당연히 이 정도 위치한 호텔이 좋은 거예요. 요 사이에 있는 호텔이 좋다. 이 안에 호텔을, 소위 파리 시내의 호텔은 비싸기 때문에 못 잡죠. 그러니까 약간 외곽은 외곽이 돼. 가는 동선상의 외곽에 잡아줘야 된다. 더군다나 우리가 도착하는 시간들이 다 이래요. 18시 이후입니다. 호텔 가게 되면 몇 시야? 20시예요. 20시. 20시가 넘죠. 그랬을 때 너무 피곤하게 호텔을 만약에 이쪽에 잡아놓는다, 슈 갖다 욕먹겠죠. 답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위치, 동선, 접근성을 잘 따져서 해줘야 된다. 제가 이건 일찍 뽑아봤지만 개인 여행자들은 무조건 조용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 틀린 거고, 단체 관광객들은 동일 형태의 객실이 많은 호텔 선정을 해야 돼요. 이거 무슨 얘기냐? 단체 관광객인데 호텔이 다 그 모양이 다르다. 응? 누군 작고 누군 오각형, 누구는 원형 막 이렇게. 그러면 이게 컴플레인 나와요. 왜 쟤는 나랑 다르냐? 난 저걸로 바꿔달라. 막 이렇게 되거든. 다음 이제 일반적인 쇼핑센터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게 좋다. 볼거리에도 살거리 뭐 쇼핑 관광도 관광이니까요. 회의에 참석자는 교통이 편리해야 돼요. 응? 자, 근데 가구종 여행자라면 일단 객실 같은 경우 커넥팅 룸으로 연결이 되는 게 좋겠죠. 가족 여행이니까. 그런 커넥팅 룸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선정을 해주게 된다. 각각에 따라서. 호텔 예약 방법 크게 6가지가 있어요. 현지 호텔 직접 잡는 게 있고 예약 사무실 잡는 게 있겠죠. 직접 잡게 되고 예약 사무실, 국내 예약 사무실 설치해서 운영을 영업하는 호텔들 되게 많아요. 해외 특히나 유명한 체인 호텔들. 항공사를 잡는 게 있고 지상 수배업자로 예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항공사가 그런 역할을 못할 것 같지만 상당히 크거든요. 항공사들이. 물론 여행사들이 예약해달라고 해서 예약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공사들이 몇몇은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항공사들이 패키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호텔 갖고 있죠? 항공 갖고 있으니까. 자, 항공사가 호텔의 파워가 상당히 세요. 이유는 자,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비행기가 들어가는 관광지 도시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서 내려서 승무원들이 잠을 잡니까 안 잡니까? 자야 되죠. 기장들도 자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장들과 승무원들이 다 자야 되다 보니까 어떡하겠습니까? 호텔이 필요하겠죠. 근데 호텔이 되고 비행기가 매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잘 거 아니야. 하룻밤 자기도 하겠지만 이틀밤 3일밤 자기도 하겠죠. 그럼 뭐 3일밤 잔다. 첫날에 3명 들어가죠. 둘째 날은 3명이 자던가 또 3명이 또 6명이 자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된 거는 3명 등이죠. 3, 4일 밤을 지낸다라면. 그런데 그게 1년 내내 이루어진다. 근데 비행기 한 명당 3명만 자겠습니까? 10명, 20명씩 자겠죠. 그랬을 경우엔 그 호텔이 최소한도 10개 이상을 매일 쓴다고 보십시오. 이건 완전 VVVIP 고객인 거예요. 파워가 엄청 세다. 물론 항공사들은 많은 호텔 쓰진 않아요. 몇 가지 정해놓은 호텔만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호텔에 대해서 충분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를 통해서 에어텔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즉 에어텔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특히나 여기에 맞춰서 홍콩항공은 그 캐세이 퍼시픽 항공사는 그거를 또 많이 한다. 이 에어텔 자기네들 만들어 파는 거예요. 자, 서울에서 인천에서 홍콩 가는 비행기 왕복, 거기다가 호텔에서 그 CX 항공사 직원들이 자는 호텔에 이용하게 되죠. 벌써 그 에어텔이고 또 이동 방법, 공항에서 호텔까지 이동 방법도 충분히 얘네들은 갖고 있으니까 항공사들은 버스 몇 대는 다 갖고 있고 그걸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에어텔을 갖다가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에 이제 지상 수배 업자를 통해서 아까 랜드 오퍼레이터라고 그랬잖아요. 지상 수배 업자를 통해서 예약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신용카드들도 마찬가지로 그걸 해주는 경우도 있다. 신용카드는 하나의 회원들에 한해서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한 할인도 좀 받고 이걸 적절히 또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다음에 숙박 전문 업체죠. 소위 OTA 업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수배를 또 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 5가지의 호텔 예약 방법이 있지만은 같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어디다? 지상 수배업자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나서는 호텔을 갖다 현지 호텔 직접 잡는 경우도 있죠. 오히려 두째 국내 예약 사무실이 있다면 두 번째 것도 많이 사용을 한다. 즉 지상 오퍼레이터를 많이 사용하거나 국내 예약 사무실을 갖다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일반적으로 차지한다. 그래서 1위 지상 수배업자, 2위
국내에 연락 사무실을 통해서 잡는 경우가 많다. 직접 잡는 경우가 이제 한 3번째 정도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과 OTA는 늘 어떤 문제점이 있어 이슈가 늘 발생을 해요. 수수료 문제, 고객 관리 문제, 장기적인 충성 고객과의 소통이 연결이 결여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호텔들이 직접 어떻게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을 유도하기도 한다. 여기에 많이 이제 좀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혜택을 제공해주고 로얄 멤버십 프로그램을 갖다 강화시켜 가지고는 혜택을 베네핏을 많이 제공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을 유도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는 것도 또 하나 같은 게 호텔 측에서도 장점은 있어요. 마케팅 역량을 OTA가 많이 해주고 있잖아. 홍보를 해주는 것도 있고.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채널 역할을 해준다. 이건 뭐냐? 내 호텔을 판매해주는 한 대리점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홍보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OTA 통해서 경쟁사 상품들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파악도 되면서 또한 후기나 댓글을 통해서 고객들의 목소리의 청취를 갖다가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아무래도 호텔의 홈페이지에 있는 댓글이나 후기보다는 OTA 쪽에 언뜻 방대한 양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갖다 참고 삼아서 상품 개발에, 가격 개발에 또한 또 힘을 쏟을 수가 있다. 단점으로서는 높은 수수료 문제예요. 수익의 30-40% 이상씩을 떼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고객 관리는 어려운 점이 있겠죠. 진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직접 고객을 갖다 터치하고 감성적으로 만날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고객을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됐을 땐 누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지 또한 나오게 된다. 호텔 프런트 가서 예약 OTA를 통해서 예약을 했는데 가봤더니 예약이 안 돼 있다. 누구 책임일까? 근데 중요한 건 피해는 누가 보고 있죠? 고객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생겨요? 난 이 호텔 다시는 안 하고 나 이 OTA를 통해서 안 갈 거야.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코 호텔에서는 단점으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점처럼 이런 호텔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객실 요금이 있어요. 우리가 지상수배업자들이 이러한 것을 이해를 하고선 수배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할인 요금이 적용이 되고 구매 시점에 가격 차이가 나타나는 게 크게 나타나야 돼요. 호텔들은 왜? 성수기 비수기가 있으니까 다이나믹 프라이싱, 즉 수요에 따른 가치 차별에 따른 가격을 갖다가 나눠서 진행한다. 성수기 요금, 비수기 요금, 그 다음에 이벤트 요금, 프로모션 요금, 그 다음에 막판에 당일 요금, 이런 식으로 가격의 차이를 갖다가 차별화를 시켜가지고 배를 갖다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수익 경영을 갖다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판매는 수요 지향적인 가격 특성, 방금 얘기했듯이 가격의 차별화, 성수기, 비수기, 수요 지향적인 가격 특성 갖고 있는 것이 또 여기 있는데, 이 호텔들은 특징이 된 게 뭐다? 초기 추가 비용이 되게 높다라는 사실이에요. 초기 추가 비용이 높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응?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찾아서 어떻게 한다? 운영을 하게 돼요. 가격 결정을 하게 되고 수익이 상당히 중요하거든. 그 때문에 수요 지향적. 비쌀 땐 진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렴할 때는 저렴하게 팔아서 어떻게 폐기 처분시키는 것보다 판매를 해야 되거든. 관광상품은 무조건 판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안 팔면 그냥 손해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걸 가지고 있다 특징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호텔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척도가 있다.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그때 요금이 천차만별이다. 자, 5성과 4성의 차이, 부대시설 서비스에 별 차이 없습니다. 큰 차이 나지 않아요. 근데 4성 한 10만 원 하는데 5성이 막 50만 원, 60만 원. 이거는 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 근데 그것보다 가치에 의존되기 때문에 같이 팔면. 그런데도 방이 없을 때가 많다. 꽉 찰 때가 많고. 그런 경우가 대비를 해줘야 되거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가치에 의존돼서 가격이 선정되기도 한다. 수요자들이 있거든. 그런 비싸도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게 된다. 자, 다음으로서는 그 호텔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호텔들, 동남아시아 호텔들 다 좋아요. 저렴하다. 여긴 무조건 좋은 것이 저렴하다. 동남아 호텔들은 5성급 호텔들도 아주 저렴해요. 저렴합니다. 아주 저렴해서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동남아 호텔인데, 이 동남아 호텔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동남아 여행을 많이 하시고서는 유럽 가신 분들, 아니 동남아에서 15만 원짜리가 엄청 좋았는데 여긴 30만 원짜리가 더 안 좋네,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물가 수준 이런 수준도 얘기 안 따지시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동남아 호텔들이 너무 객실도 넓고 비용도 저렴하고 먹거리도 풍부한 거에 반면에 유럽에 가나가게 되면 호텔들이 아침 식사도 마찬가지고 이 4성급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에서는 5성급인데 15만 원인데 유럽에서는 4성급이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떨어지게 되죠. 4성급이니까 일단 떨어지는데 비용은 더 비싸니까, 이런 컴플레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 또 동남아다. 또 동남아 중에서 대표적인 게 풀빌라라는 리조트가 있는데 요즘 인기가 정말 많은 거예요. 수영장이 딸린 거죠. 수영장. 수영장이 딸린, 그리고 여기에 뭐가 쳐져 있죠?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하나가 즉 프라이빗 풀이에요. 프라이빗 개인 전용 수영장이라는 거. 개인 전용 수영장을. 그래서 여기에 또 베드가 달라요. 이런 식으로 원베드, 투베드, 쓰리베드, 포베드가 있다. 이것이 가장 많은 인기가 있다. 특히나 8명 정도면 포베드면 돼요. 객실이 4개라는 소리죠. 객실이 4개. 침대가 4개가 아니라 객실이 4개. 포베드룸. 객실이 4개, 거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이 포베드룸을 가지고 있는 풀빌라 리조트면 수영장이 있고요. 객실이 방이 4개가 있고 거실이 하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8명인 부부가, 4쌍의 부부가 놀러 갈 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 연인들끼리 놀러 갈 때 특히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이 원베드룸이에요. 둘만의 많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것들 즐기기 위해서 많이 찾는 것이다. 이런 동남아 요즘 많이 찾는 호텔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호텔도 뭐 호텔만 다다미방 여관인데, 특히나 우리가 재밌게 보는 게 다다미방 여관이에요. 일명 료칸이라고 불리워요. 료칸. 일명 료칸이요. 다다미방이죠. 이 다다미방에서 온천도 하고, 대부분이 료칸은 뭐가 딸려 들어간다? 수영장이 같이 있다. 죄송합니다. 수영장이 아니라 온천. 온천이 같이 갖고 있다. 온천이 있다면 얘기가. 늘 그러다 보니까는 쉬러 가는 사람, 힐링하는 사람들이 일본 여행 가장 많이 찾고요. 힐링하는 사람한테는 그 료칸을 꼭 추천한다. 단 한 가지 흠이 있어요. 료칸이 호텔보다 비싸다. 료칸이 호텔보다 비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온천 시설도 갖춰놨고요. 아침과 저녁을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해드려요. 일반적으로 료칸에 아침 저녁을 포함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종업원들이 그 일본의 전통 복장을 딱 차려입고 또 서빙하는 이런 것도 있고, 호텔의 그 식사 그 컨디션들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일본적인 특징이고요. 유럽의 호텔들 뭐 서구식 호텔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한 거는 없지만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이렇게 수도원을 갖다가, 옛날에 수도원인데 그 수도원 호텔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조금 럭셔리한 호텔들이 이 수도원 호텔들을 사용하는데, 사실 이 수도원 호텔들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많아요.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수도원이다 보니까는 각각 여기 수도승들이 뭐랄까, 수도하는 사람들이 묵었던 방들이다 보니까 각각의 방들이 다 규모나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단체 10명 이상 20명 이상을 모시고 갔었을 때 여기서 잘 때는 각각의 방들이 다 다른 거야. 그러면은 이게 컴플레인 소리, 똑같은 돈 내고 왔는데 쟤는 왜 나보다 방이 더 크냐, 쟤는 창문이 있는데 나 왜 창문이 없냐, 쟤는 창문이 사각형인데 나는 왜 동그라냐, 뭐 이런 식의 문제점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다음, 그리고 또 유럽의 호텔들의 특징은 일하는 사람들이, 종업원들이 아프리카, 인도 사람들이 좀 많아서 한국 여성들이 살짝 좀 피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저기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건 좀 피하는 게 좋겠죠. 호텔 주비시 조식이 가능한지, 조식이 없는 경우도 많다. 특히나 유럽 호텔들. 요즘에 3성급, 4성급 호텔들의 특징은 뭐라 그럴까요? 아침 식사를 없는 게 정말 많아요. 아침 식사를 불포함해서 진행을 한다 이거죠. 아침 먹고 싶은 사람 알아서 해. 혹은 또 호텔 측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아침 식당을 갖다 뭘한다? 외부한테 넘겨요. 그러니까 하나의 임대료만 받는 거야. 그래서 식사하고 싶은 사람 저기 그 아침 식당 블랙포스 레스토랑 가서 식사를 자유롭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상품을 기획하는 사람들은 아침을 꼭 놓줘야 되거든.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특히 여행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꼭 그래서 조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특히나 스위스 같이 샬레라고 불리우는 스위스 호텔들이 있거든. 샬레 뭐냐, 알프스 쫙 그 언덕에 높게는 뭐 많이 높으면 한 5층, 일반적으로는 3, 4층 정도로 되어진 샬레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호텔들인데, 이 호텔들의 큰 특징이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 책임자나 인솔자들이 가끔 가가지고 거기 호텔에 잔다 그러면은 맨 먼저 보는 것이 엘리베이터다. 안 그러면은 그 짐을 다 옮겨줘야 되는데, 짐꾼들이 또 이런 호텔들이 몇 명 없어요. 한두 명씩밖에. 그러다 보니까는 인솔자나 행사 책임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그 무거운 짐들을 3층까지 막 4층까지 끌고 올려다 줘야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체크해야 되는데, 만약에 인솔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노인네들 한 70대 분들이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호텔 잡아줘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 커져요. 무조건 엘리베이터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연세가 있고 활동이 좀 저기 한 데는. 욕조, 와이파이, 유무, 수영장, 헬스, 사우나, 생수. 자, 여기서 수영장, 헬스, 사우나, 이거는 일반 단체 패키지들은 거의 사용 못해요. 일반 단체 패키지들은. 왜? 보통 8시, 9시에 나갔다가 몇 시 호텔 들어온다? 8시, 9시 들어와요. 수영장 대부분이 보면 문 여는 시간 9시에서 7시 문 닫아요. 이용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는 건 아니다. 단 누구한테 중요하다? 개별 자유여행, 세미 자유여행 하는 사람들. 낮에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일정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상황에 따라서 수배할 때 체크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 다음에 생수죠. 아까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동남아시아 같은 호텔들은 무조건 생수를 줍니다. 1인당 하루에 한 병씩. 근데 유럽 호텔들은 안 준다. 근데 이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5성급은 다 줍니다. 5성급들은 대부분이 줘요. 전 세계 어디든지. 4성급들은 이하는 다 안 준다. 유럽 호텔들 다 안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수 준다 안 준다, 5성 4성 지역별로 다르다라는 사실. 헤어드라이기 있다 없다 분명히 파헤쳐요. 특히 여성들은 많이 찾습니다. 근데 헤어드라이기가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한국에서 집에 가정이 갖고 있는 헤어드라이기는 헤어드라이기의 성능을 떠나 머리를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돼요. 그러나 호텔에서 나오는 헤어드라이기는 진짜 뭐야? 그냥 단순히 말리는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고객들한테도 안내 나갈 때 이런 안내를 나가야 돼요. 어떤 안내? 만약에 인솔하는 분들은 고객들한테 어떤 식으로 가느냐, 그 머리를 좀 만지시고 모양을 좀 해셔야 되고 뭐 이럴 거라면 헤어드라이기 가져가세요라고. 그렇지 않고 단순히 말리는 정도만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안 가져가도 된다고. 이런 안내들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 국가별 전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파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자, 여기다 보다시피 소켓이 다 다르죠.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맞는 건 이 소켓이에요. 이 소켓. 응? 대한민국에 맞는 것들. 근데 이런 소켓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대비해서 고객들한테 어댑용 아답터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도 같이 파악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있다 없다. 만약에 필요한 거다. 그럼 호텔 여행사들이 또 선물로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봐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수배식 기단. 자, 호텔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에 차량이에요. 인원수에보다 좌석수 고려해야 된다. 대략 1.5배. 자, 20명을 하게 되면 35인승은 차에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20명. 10명 하게 되면 25명 정도 써주세요. 좀 더 여유 있게 좀 써줘야 된다. 특히나 운동선수나 연주자들, 악기라든가 운동기구들 놓아야 되는 수말고, 특히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골프도 이 차에 수납 공간이 없으면 골프채 어디다 실 데가 없거든. 우에다 싣게도 고객도 상당히 서로 불만들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운동선수, 즉 운동에 관련된 거 수화물이 있느냐 없느냐, 연주자들 특히 악기 종류 다 파헤쳐야 되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기사 인솔자 가이드 고려 안 해요. 가끔 어떤 손님들 차 몇 명 타는 버스야 45인승입니다. 45명을 다 채워요. 난리 납니다. 기사는, 가이드는, 인솔자는 어디다 태우죠? 가끔은 저도 한번 딱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손님이 그냥 무조건 해달라 그래가지고 여기 기사 옆에 쪼그리고 앉는 조수석 있거든. 거기 타고선 인솔 해본 적도 있었다.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죠. 수화물칸 차량인지 확인해 줘야 되고요. 장거리 여행이냐 단거리 여행이냐, 거기에 따라 또 수화물도 필요하다. 분명히 따져야 돼.
장거리 여행과 단거리 여행일 때 만약에 10명이다. 이거 15인승 가능하겠죠. 응? 근데 승차감이 떨어지잖아. 4시간, 5시간을 가야 돼. 이땐 고객을 설득을 하든 뭘 설득을 하든 해서 장거리 여행할 이런 식으로 장거리 갈 때는 차량을 대형 버스 사용하시죠. 리무진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것도 좀 체크 같이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이제 식당이에요. 식당은 동선이 겹치지 않게 아까 그 왜 공항하고 호텔하고 목적지 관광지하고 비교해봤을 때 동선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고 쓸데없는 길 가지 않도록 늘 동선에 따라서 해줘야 되고 식당을 수비할 때 중요한 건 대형 버스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입니다. 많지 있는 식당들 소위 얘기해서 예를 들자면 미슐링 같은 식당들 대형 버스 안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가끔 컴플레인 왜 우리는 맛있는 식당 안 가냐.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게 더 많아요. 물론 비용 때문에도 안 가는 게 많지만 부대 서비스 때문에 접근이 가능한지 버스가 못 들어가는 길에 있는 경우도 많고 조그마니까 식당이 작으니까 대형 버스가 주차장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내려서 한참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거 불편하거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실히 해줘야 되고 식사 메뉴입니다. 현지식을 해줘야 돼요. 젊은 사람이고 좀 이런 각양각색 체험을 좋아하시면 당연히 현지식이 위주죠. 연세가 좀 드신 분 이런 분들 한식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식도락 여행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식 많이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근데 채식주의자가 있는지 운동선수들이 있는지 확인해요. 운동선수들이 필요한 운동 어떤 이러한 그 게임 같은 거 플레이에 참석하는 경기에 참석하는 거를 하는 선수들은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못 먹는 음식들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피로를 더 누적시키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튀긴 닭들은 운동선수들한테는 맞지 않는다. 끝나고 나서 먹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다음날 경기가 또 있다. 이랬을 때는 튀긴 닭 같은 걸 절대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종교별로 음식도 다르죠. 못 먹는 음식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늘 준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사나 가이드들의 무료로 제공해 주는지 기사나 가이드들한테 식당에서 기사나 가이드들한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지 안 하는지 제공 안 하면 돈 내야 되잖아요. 즉 FOC가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FOC는 몇 장을 줄 수가 있는지 우리 손님 100명 들어가는데 기사 가이드 몇 명씩 밥 줄 거야? 이런 거 분명히 따져서 해야 된다. 왜? 이게 돈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광지도 마찬가지 식당과 똑같이 대형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 같은 경우에 한두 명만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일반적으로 패키지 상품이 됐던 기획이 됐던 주문 여행이 됐던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갈 때는 버스가 들어가서 주차장에 있는지 접근도 가능한지 이런 것들 같이 파악을 해야 되고 근데 가이드 수배할 때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결국엔 행사는 누가 한다? 가이드가 하죠. 행사는 가이드가 하잖아요. 결국에 하드웨어적인 방금 얘기한 식당, 차량, 호텔 이런 하드웨어적인 거 항공들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일이 특별하게 없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부분을 담당하는 건 가이드거든요. 그래서 가이드 성향 남자들만의 모임이 있을 때는 누구를 해야 될지 여성들만의 모임이 있을 땐 누구를 하는 게 더 유리한지 혹은 부부들이 갈 땐 누구한테 유용한지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누가 맞는지 나이가 젊은 사람들한테 누가 맞는지 즉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그래서 여행 조건을 짤 때 오히려 회장들한테 그 모임의 리더한테 상담을 합니다. 가이드는 누구를 하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좋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가이드 수배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로써 우리가 수배하는 데 수배 과정과 더불어서 수배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들, 수배하는 데 신경 써야 되는 점들 이런 것도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